네, 현대소설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입니다. 보기부터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6.25 전쟁 이후 이제 전후 사회라고 하죠. 전후 사회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소설들의 특징은 당연히 전쟁의 참상 이런 부분에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념, 좌우 이념 간의 갈등과 대립 뭐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소설들일 수밖에 없죠. 전쟁이 남긴, 인간에게 남긴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걸기대회에서 애국 학도로 활약하게 됩니다. 자, 걸기대회는 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시위하고 다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운동 같은 거고, 학도는 이제 학생인데 시위를 하는 그런 무리들을 학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올라타는 거죠. 권력층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 오케이, 그럼 권력층이라는 단어는 셈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결국 몰락하게 되는 창건이 형.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창건이 형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층에 편승한 게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편승을 했다면, 예를 들면 권력층한테 우선은 잘 보여야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으니까 잠깐 뭐 힘을 좀 빌리겠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에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기에 나왔기 때문에, 창건이 형도 부정적인 인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요.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인간이 가진 허위의식이잖아요.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간인가. 근데 심지어 권력층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통해 그러한 비극적인 창건이 형의 어떤 모습들이 더 부각되어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걸기대회가 희화화한다 해서 풍자와 희화화가 핵심이겠구나 잡아주시고요. 어린 나, 이거 보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있죠. 바로 어리숙한 서술자 혹은 순진무구한 서술자, 보통 이러한 표현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점을 갖고 있는 소설들은 반드시 1인칭 시점의 소설일 수밖에 없고요. 1인칭 주인공일 수도 있고 1인칭 관찰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죠. 그 인물이 굉장히 어리숙하고 순진무구한 서술자로 등장합니다. 그죠? 보통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인물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또 뭐가 없어요?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분위기를 좀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소설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이런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이 부각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된다고 보세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멧돼지 메시지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작가가 뭘 부각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바로 이념 대립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좌우로 갈려서 각자가 뭐 혈서 쓰고 시위하고 하는 그 이념 대립이 물론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이 이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데올로기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 대의명분,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소수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먹고 살 거는 전혀 챙기지 않고, 이런 이념 대립의 어떤 속에서 권력자들의 이용당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인물들, 그런 어떤 비극적인 부분들이 이 어린 내가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희화화 되면서 어떤 효과를 낳는 거냐면, 그 이념 대립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풍자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한 서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죠?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광기 어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맞아 무조건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이 실상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구에 불과한 것인지를 더 부각하면서 독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 비판, 사회 풍자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장치인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나라고 하는 어린 아이, 오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서술자가 되죠. 그래서 엄마는 과부죠.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제 혼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집에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삼촌으로 부르는 한 인물이
사랑방 손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엄마와 그 사랑 손님, 그 삼촌이 뭔가 밀회를 나누는, 그러니까 사랑을 싹 틔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키의 시선으로, 오키의 시점으로 소설이 전개되기 때문에 오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상해. 바보들 같아. 이러면서 되게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러나 독자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뭘 알고 있냐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과 그 고뇌가 깊을지. 뭔가 좀 바람난 느낌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하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들. 과연 과부의 딸, 그러니까 오키가 과부의 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재혼녀의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나을까 봐, 이 부분은 엄마가 되게 고심하는 막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머니는 오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막 그런 부분들을 오키는 알 수가 없죠. 전혀 모르고 둘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바보들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뭔가 되게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는 거죠.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요 문제도요, 보기만 읽고 나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5번이잖아요. 전쟁 시기에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건이 형의 고뇌라고 했는데, 이게 보기하고 너무 안 맞아떨어지죠. 창건이 형은 어리석은 인물이라 그랬고, 허망한 욕망을 가진 인물,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에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형은 고뇌하는 인물일 수가 없습니다. 신념을 지키지 못해서 고뇌하는 거, 이거는 약간 윤동주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보기만 읽어도 사실 정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잘 만든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1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그렇게 요런 좀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미 선생님이 스포를 했지만, 이 멧돼지가 사실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장면은 이 부분이죠. 독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근거를 잡을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잡는다면 요 걸구대, 뭐 여기에서도 뭐 조금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사실은 방언 사투리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실 좀 확실하게 근거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소견이라는 단어는 뭐 의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 그래도 고기 부족한데 왜 보내는 거야? 그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거든요, 이 당시에. 그게 이제 되게 웃기죠. 어리숙한 화자, 서술자의 장점이 이런 거죠. 웃깁니다. 해학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 노란색으로 칠해왔습니다. 자, 주어가 누구예요? 그부 녀석들이 눈짓을 보내와요. 눈짓을 보내는 이유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눈짓 보내요? 여기에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요거죠. 자, 혈서 쓰는 걸 보면서 진력이 나버립니다.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혈서 쓰는 거 보면 진짜 생각만 해도 진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그게 재밌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전에도 걸기대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같이 그냥 놀고 먹었어요. 이게 제일 재밌겠죠.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식당에 간 이유는 그 걸기대회를 하는 장소에서 집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서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시위 장면에서 꽤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아니면 뭐 삭발을 한다던가. 그죠? 이 소설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 학도들, 이 소설에서 나오는 학도들, 그 다음에 그 형, 이름이 뭐죠? 어쨌든 그 사촌 형, 걔네들이 자유주의 쪽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쪽 사람들이에요? 얘기할 수 있죠. 북진 통일, 뭐 이런 단어들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 우파 쪽 사람들이죠. 이제 여기 반대가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진보주의라고 하고, 그죠? 사회주의라고도 하고,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약간 애국심, 그죠? 이런 거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뭐 안보, 국가의 안보, 어떤 나라, 국가, 정체성, 이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좀 더 가까웠고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좀 더 평등, 그죠? 사회주의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 생산 수단을 사유하지 않고 국가가 다 나눠주는, 배급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노동자, 뭐 인권 이쪽에 이제 조금 더 그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소련이나 중국 쪽에 조금 더 친한, 그 정도 그냥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이거 어떤 학생이 청년이 직접 나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오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설마 그렇게 읽으시진 않으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역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역압이라는 뜻입니다. 왜 굳이 가져왔냐면 역전압 이런 단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표준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앞이랑 앞, 요게 앞전자잖아요. 역앞이라고 하거나 역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역전압 이러면 비문이 됩니다. 비슷하게 공기를 환기하다 해도 틀려요. 그냥 환기하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과반수를 넘다 이것도 틀려요. 그냥 과반수다 아니면 절반을 넘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높아심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초풍 캐 만들다 이것도 하계가 줄어서 캐로 된 거죠. 거센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려운 게 뭐냐면 가끔은 하가 완전히 생략되고 가끔은 히읗이 남아서 기역과 합쳐지면서 키읔으로 변하는 거센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학원대를 줄이면 생각건대가 맞고요. 단원학원대를 줄이면 단원컨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히읗이 기역과 만나서 거센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얘는 히읗이 그냥 아예 탈락해버리거든요.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생각학원대 하가. 이런 것들 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도 원칙이 있어요. 어느 때는 하가 탈락하고 어느 때는 히가 남아서 거센소리 되기가 일어나는가. 그것까지 오늘 설명하면 거의 5분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냥 이 정도 조금 우선은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벼르다 무슨 뜻인가요? 열심히 준비하다, 뭐 때를 기다리다 이 정도의 의미.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아닐 거야, 형이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이제 집에 왔을 때 형을 발견하고 형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기절초풍하게 되는 거죠. 자, 혈서 사건 이후부터 이런 이제 표현들 보시면 혈서 사건이 계기가 되는 거죠. 혈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대비대조가 분명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대비대조 뭐예요? 일부러 코를 쳐서 후려쳐서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번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혈기 넘치는 사람인가 봐요. 이때부터는 1번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이 맞고요. 이때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쓸모없는 인간은 무슨 뜻일까? 했을 때 어디에서 여러분들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되냐면 이 정도. 식당 안에 붙어있을 겨를이 없어. 그래서 심부름꾼에서 손님으로 변했어. 이렇게 연결해서 끌어다가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은 결국에 밥값 못하는 거죠. 심부름 좀 하고 일손 좀 돕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했던 사람이 혈서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왜? 집 밖으로 나돌게 되니까. 그죠? 그걸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은 이제 남들 유혹하고 꼬시는 사주라면 역마살은 이동수라고 하죠. 이동수가 너무 껴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노마드처럼, 노마드는 유목민족이죠. 몽골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집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평생에 이렇게 돌아다니며 살아야 되는 사주를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 이거 3일입니다. 3일, 그죠? 사일은 뭐예요? 사일은 나흘이에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졌다. 이거는 그만큼 안 온다 잘, 뭐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나이롱, 이거는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가짜 이런 의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니까 알아두면 좀 편하고요. 천연덕스럽게 대꾸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학교도 안 다니는 방과중이 청년이 혈서가라는 속내가 알려지면 모양이 숭칙하다고 고등학생인 척 하게 하려고 막 뭘 사다 줬잖아요. 누가? 여기서 누가 주어를 잡아주셔야 되죠. 복이랑 연결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이 권력자들이 타락했는지에 대한 타락성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근데 거기에서 형은 어때요? 천연덕스럽게 좋아해요. 웃으면서 뭐예요? 호 입김을 붑니다. 여기에서 형의, 사촌형의 이 심리 뭔지 아시겠죠? 뭔가 사랑스러운 거야, 좋은 거야. 왜? 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게 부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교복도 사주고 또 고등학생인 척, 약간 더 지식인인 척 할 수 있는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정 욕구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위의식이 강한 사람인지, 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죠. 참 뭐하는 사람이지?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죠? 형은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막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뭐랄까 역할을 동생 앞에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이 표현이죠.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시계인데 어떤 시계냐면 피난민 시체로부터, 그러니까 죽은 사람 거 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참 상황이, 그죠?
이상하잖아요. 게임직해야 정상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는 호호 입김을 불며 보관하는 소중하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허무함, 헛됨이 이런 표현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네, 나의 심리와 나의 생각들이 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시지가 사실은 맞다는 거 독자들은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창건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 네, 이런 것도요,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겠죠. 마지막 활약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을 계기로 뭔가 전후가 확 바뀌겠구나. 그거 찾아줘야 되겠다. 이거죠. 시위대에 선두에 섰다가 철조망을 타죠. 네, 만용을 부립니다. 만용은 용기가 많은 게 아니고 부정적인 거죠. 용기가 지나치게 사리분별 못할 정도로 지나친 걸 만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이 가벼운 상처고 중상을 입게 되죠. 불구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계기를 기점으로 전후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할 일 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게 됩니다. 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식당을 이제 서성인다는 건 뭐예요?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사자성어로 토사구팽. 예. 토끼를 죽이고 나면 개, 그 사냥개는 삶아서 보신탕 끓여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토끼를 잡고 나니까 이제 사냥개가 쓸모 없어져서. 그 다음에 감탄고토.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그러니까 비위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어떤 이해관계에 맞게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 권력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먼촌 부치 족하니까 사촌은 아니구나, 사촌은 아니구나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먼촌 부치, 부치는 뭐 보통 피부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먼촌 부치, 박대하다, 아주 하찮게 대하는 거죠. 반대말은 환대하다 있습니다. 그죠? 환대하다는 환영하면서 대하는 거고, 박대하는 건 쓸모없다는 듯이 모자라게 하찮게 대하는 걸 박대한다고 합니다. 참 마지막까지도 형의 허위의식이 잘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때, 그죠?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이용만 당한 거죠.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일한 전리품이 그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던 때잖아요. 이 6.25 전쟁 직후가.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소설 전반에 짙게 깔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촌형이 갖는 욕망, 얼마나 이 허무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풍자적이고요. 풍자적인 거 맞고 또 해학적이다 해도 맞아요. 해학적인 것도 맞습니다. 풍자는 보통 비판의 의도가 있고 해학적인 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해학적이죠. 여기 부분은 이제 막 풍자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고 해학적이면서 풍자적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소설은 전쟁의 폭력성, 이념 대립의 어떤 허구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소설이고, 그것을 이제 어린 서술자를 활용함으로써 그 전쟁의 어떤 참상과 파괴적인 면모를 해학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사용, 비속어 사용,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생동감과 어떤 사실감, 어떤 현실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요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이제 부당한 권력자들, 그죠? 이 뭐예요? 학위 위조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심한 부정행위인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내부 인물이다 이러면 1인칭 물어보는 거고, 외부 인물이다 이러면 3인칭 물어보는 거죠. 1인칭에 이제 주인공이랑 관찰자 시점 있는 거고, 3인칭에 전지적 작가랑 관찰자 시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아는 거고, 관찰자 시점은 내면 심리는 모르고 인물들의 행동만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인물들의 심리까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외부는 틀리고요. 내부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야기 내부 인물이 결국 나잖아요. 나 어린애가 갈등을 해소시켜주나요? 갈등을 중재합니까? 그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교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쭉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죠. 시간의 순서. 그 다음에 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하죠. 이게 다 시간의 흐름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쓴 거고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건 입체적 구성 혹은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병렬적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병렬적 구성은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두 명의 인물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랬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거를 한 분단 한 분단씩 처리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그런 것들이 이제 병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선지들 보시면
다 OX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소설에서 일치불일치 문제는 하나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어떤 주제를 파악하는 거, 결국에 그건 소설의 어떤 큰 기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정보도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런 거 물어본 거죠. 눈짓을 보낸 심리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공감하고 이 인물의 내면 세계가 뭘까, 인물의 심리가 뭘까, 이런 부분에 계속 판단하면서 읽는 연습이 되어야 문제를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들이죠. 마이크로한 문제들, 좀 지역적인 문제들까지도 틀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머니께 전해들은 게 아니고 형이 그 붕대를 감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다시 한번 깨닫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형의 능천스러운 성격을 은폐하려고 했나요, 형이? 애초에 그런 적이 없죠. 창건이 형이 자기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포를 썼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뭘 그게 어려움을 의미해요. 틀렸고. 창건이 형이 자신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고. 마지막까지도 히히덕거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형이 맡는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안감을 창건이 형이 느끼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너무 당연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죠. 요런 거 좀 중요하죠.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의 발로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사실은 이용당하는 거죠. 존재함을 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매번 이용당해서 끌고 나가서 혈서 쓰기를 강요받고 있는데 창건이 형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학위 위조하는 거, 목적을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 정도의 타락성은 괜찮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형이 부질없는 욕망, 그죠. 결국에 결말이 그 말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형은 고뇌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